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켜낸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발적으로 왜군에 맞선 의병장들의 활약 또한 무시할 수 없지요. 그들은 자신의 고장을 지키기 위해 적들과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의로운 선비들은 붓 대신 칼을 들었고 밭을 갈던 농민들도 무기를 들고 적들에게 맞섰습니다.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지켜내는데 일조했으며 인근에 큰 전투가 벌어지면 달려가 지원했지요. 특히 주변 지형을 꿰고 있었기에 게릴라전을 펼쳐 효과적으로 적들을 괴롭혔습니다. 의병들의 활약은 일본이 간과했던 부분이며 때문에 그들의 침공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지요. 그 중에서도 뛰어난 전략 전술로 적들을 몰아낸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붉은 옷을 입었던 의병장, 그는 홍위 장군 곽재우입니다. 곽재우는 조선의 선비이자 의병장입니다. 호는 망우당입니다. 근심을 잇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천강 홍위 장군이란 별칭으로 유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옷을 입은 장군이란 뜻이죠. 곽재우는 유학하는 선비였지만 스승이었던 조식에게 실천사상과 병법을 배워 임진왜란 때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의의를 중시하는 선비의 강직함과 능수논란한 전술을 구사하는 전략가로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었지요. 그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활약을 했을까요? 1552년 경상도 의령에서 곽재우가 태어납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높은 관직을 맡은 명문가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집안 모두 상당한 재력을 갖춘 부호였다고 하죠. 곽재우는 그런 부잣집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3살 때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에 계모에게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친모처럼 생각해 효심이 지극했다고 하지요. 그는 활달하고 호방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일찍이 학문에도 관심을 두었죠.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아 책을 놓지 않았으며 자굴산에 들어가 독서에 빠져 지냈다고 합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것으로 보이죠. 집안의 기대를 듬뿍 받고 있었던 그는 학문에 더욱 전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살고 있던 경상도 지역에 명망 높은 한 유학자와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남명조식이지요. 조식은 당시 퇴계 이황과 더불어 명성이 자자한 유학자였습니다. 유학자이긴 했지만 불교와 도교를 가까이 했으며 무엇보다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있기보다 실천을 중시한 유학자였죠. 성격도 강직했고 표현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곽재우 또한 조식 못지않게 한 성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식에게 다양한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유학뿐만 아니라 천문, 지리, 병법까지 익히게 되었죠. 특히 조식은 이미 국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달했던 곽재우에게 특별히 직접 병법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찍부터 말 타고 활 쏘는 실력도 키워갔지요. 학문과 무예를 두루 섭렵하고 있었던 곽재우는 출세를 위해 과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몇 차례 시험을 치러 별시의 정시에 2등으로 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합격이 취소됩니다. 그것도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가 직접 합격을 취소시킵니다. 이때 합격한 인원 전부가 취소되었습니다. 곽재우의 시험 답안이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랬습니다. 당 태종이 장수들에게 궁궐에서 활 쏘는 연습을 하도록 명했다고 한다. 이것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였죠.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 태종이 치세를 이룬 것은 문무를 겸했기 때문이기에 임금이라면 마땅히 문무를 겸해야 한다. 선조는 시에는 출중했지만 무예는 익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곽재우가 무예를 익히지 못한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라 생각했죠. 이때부터 선조와 곽재우의 사이는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곽재우도 더 이상 이런 조정에 몸담고 싶지 않았는지 이 일을 계기로 과거의 뜻을 접게 되었죠. 이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3년상을 치르기도 했고 성격상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를 포기한 그는 낙동강 근처에 있는 기강에 정자를 짓고 조용히 은거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조정은 여전히 동서 갈등으로 혼란스러웠고 일본의 침입이 우려되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1592년 결국 큰 전란이 터집니다. 왜군이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한 전쟁, 임진왜란이 발발했지요. 이때 곽재우는 41살이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선발대 1진 병력이 부산에 상륙합니다. 부산 진성이 함락되고 이어서 동래성까지 함락됩니다. 엄청난 수의 왜군에 조선 관군은 처참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군은 거침없이 북상했지요. 곽재우는 이때 큰 결단을 내립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9일째 되던 4월 22일 그는 자신의 고향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곽재우는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천강 홍위 장군이라 칭한 후 의병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적들이 이미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 부모와 처자는 적의 포로가 될 것이다. 우리 동네에는 젊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은 된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정암나루를 지킨다면 고장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 가만히 앉아 죽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처음엔 가까운 이들 위주로 10명의 인원이 모였습니다. 이어서 노비들까지 동원하여 50명 정도의 인원을 모았다고 하죠. 그는 집안 재산을 털어 의병들의 식솔들을 돌보았습니다. 부족한 군량미와 무기는 인근 관할을 털어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의병 집단이 조직되었죠. 왜군은 이제 슬슬 경상우도 지역을 넘보기 시작합니다. 의령 지역 인근을 약탈했다고 합니다. 이때 의병들과 첫 소규모 교전이 일어납니다. 5월 4일 낙동강과 남강이 만나는 지점인 기강이란 곳에 왜군의 수송선 3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곽재우는 의병 4명과 함께 수송선을 몰아냅니다. 5월 6일 이번에는 왜군 수송선 11척이 들어옵니다. 곽재우는 이때 의병 13명으로 적들을 몰아냈습니다. 강에 말뚝을 박아 배를 걸리게 한 뒤 기습했다고 하죠. 이 전투는 기록상으로는 가장 먼저 알려진 곽재우의 의병 활동입니다. 그는 자신과 의병들이 세운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곽재우는 의병들에게 적들의 수급을 모두 강에 던져버리라고 지시했지요. 공로를 챙기는데 급급해하지 말고 적들을 몰아내는데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왜군들에게 곽재우는 붉은 옷을 입은 장군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 안에선 곽재우와 의병들은 도적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허락도 없이 관아의 재물을 털어갔기 때문이었죠. 혼란을 틈타 정말로 도적질을 하는 이도 있었기에 곽재우도 의심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경상호 병사 조대고는 그를 도적이라 생각했고 결국 그에게 체포령이 내려지게 되었죠. 의병들은 두려워했고 도망가는 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곽재우 또한 뾰족한 수가 없어 지리산으로 숨어야 하나 고민했죠. 의병 조직이 해체될 뻔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위기에서 구해준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초유사 김성일입니다. 김성일은 퇴계 이황의 수제자로 동인의 인물이었습니다. 임금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강직한 유학자였죠. 하지만 역사에 남을 치명적인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임진왜란 이전에 일본의 통신사로 서인의 황윤길과 함께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황윤길은 일본이 반드시 침략해올 것이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김성일은 그런 조짐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했지요. 그는 괜히 나라에 혼란만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역시 전쟁의 조짐 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황윤길이 너무 강경하게 말하니 나라가 동요하는 것을 가라앉히기 위해 어느 정도 견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은 터져버렸고 김성일은 잘못된 보고를 한 죄로 파직되었습니다. 그러다 유성룡의 도움으로 경상도 초유사로 임명되어 민심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죠. 그는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김성일은 곽재우가 의병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곽재우가 다소 과격한 성품을 지니긴 했지만 이런 전란 속에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죠. 의병들의 활약을 보니 결코 단순한 도적이 아니었습니다. 김성일은 곽재우에게 내려진 체포령을 거둡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병들을 더 모을 수 있게 독려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해체될 뻔한 곽재우의 의병 조직은 도적이란 오해를 벗고 다시 집결할 수 있었습니다. 김성일은 이후에도 경상도 지역의 의병들을 지원하고 연락체계를 확보해 갈등을 조절하는 데 힘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왜군은 조선에 더욱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적들은 대규모 곡창지대를 가진 전라도를 점령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기 시작했죠.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가기 위해선 의령 지역인 정암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고바야카와 다카카게가 이끄는 육진 병력 중 선발대가 정암진으로 향했습니다. 선발대의 외장은 일본의 승려이자 다이묘인 앙코쿠지 에케이였죠. 에케이의 부대는 경상우도를 지나 전주에 도착해 다른 부대와 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을 넘어가기 위해 진격하기 용이한 길을 알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에다 미리 푯말을 박아두었죠.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는 그 일대가 습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잘못 가면 이동에 문제가 발생할 지형이었죠. 곽재우의 의병들은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됩니다. 의병들은 왜군이 박아놓은 푯말을 뽑아 지나가기 힘겨운 습지 쪽으로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풀숲에 미리 병력을 배치해 매복시켜 놓았죠.
다음날 5월 24일 AK가 이끄는 왜군 병력 2,000이 정암진으로 향했습니다. 왜군은 미리 박아둔 푯말을 따라 강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던 것과 달리 길이 매우 질퍽했습니다. 푯말이 바뀐지 몰랐던 왜군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대로 진격했습니다. 병력 대부분이 습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죠. 이때 근처에 매복해 있던 의병들이 왜군을 향해 일제히 활을 쏘았습니다. 적들은 습지에 갇혀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어찌저찌 강을 넘어온 왜군들은 자신들을 공격한 의병들을 쫓아갔습니다. 이때 왜군은 소문으로 듣던 홍위 장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잡기 위해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홍위 장군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저쪽에 있던 홍위 장군이 이쪽에서도 보이고 반대편에서도 보이는 신출귀몰한 상황에 적들은 우왕좌왕거렸습니다. 곽재우가 일부러 병사들에게 자신과 같은 옷을 입혀 적들에게 혼선을 주기 위한 작전이었죠. 의병들은 수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흩어져서 산속으로 적을 유인했습니다. 적들은 혼란 속에 흩어져서 의병을 쫓아갔지만 산속에서 기습을 당해 섬멸되고 말았죠. 의병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던 AK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육지를 통해 전라도로 진출하려고 했던 왜군의 첫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낙동강 일대를 지켜냄으로써 왜군의 진격과 보급을 방해했죠. 전라도를 지켜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곽재우와 의병들이 고작 50명 안팎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형 지물을 활용한 전술을 구사해 50명의 의병으로 왜군 2,000명을 몰아내 대승을 거두었죠. 곽재우의 의병 활동 중 가장 성과가 큰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의 여파로 각지에서 의병들이 더욱 거세게 일어나게 됩니다. 의병 조직에 지원한 이들도 많아졌죠. 국가에게도 정식으로 인정받아 지원도 받았고 규모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곽재우의 강경하고 드센 성격으로 곧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겪게 됩니다. 그는 내부의 적과 싸워야 했죠. 김수는 경상우도 관찰사였습니다. 그는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동래성이 함락되자 경상도에서 도망가듯 후퇴했습니다. 물러나 있던 김수는 다시 경상도 함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곽재우와 의병들을 자신의 휘하에 두고자 했습니다. 이에 곽재우는 반발했습니다. 적이 무서워서 도망다니던 인물이었고 예전에 의병이 도적이라 오해받을 때도 모른 척 도와주지 않았던 인물이었죠. 민심도 그를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같은 성격이었던 곽재우는 김수에게 경문을 보냅니다. 그가 지은 죄 8가지를 나열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지요. 나라를 망친 인물이라 비판하면서 주변 고을까지 경문을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김수를 처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죠. 김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의병장이 뭔데 자기를 처형한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는 분명 힘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는 자신을 위협하는 곽재우를 역적이라 몰아갔습니다. 둘의 갈등은 갈수록 커져갔고 이는 곧 선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선조는 무엇보다 역모에 민감했습니다. 곽재우가 자신의 군사를 믿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의심했지요. 과거 시험 때부터 선조는 그가 마음에 안 들었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 다시 김성일이 나서서 중재합니다. 전란 속에서는 둘 다 필요한 인물들이니 갈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서로를 떼어놓자고 선조를 설득했지요. 그리고 곽재우는 역모를 꾸밀 마음이 없다고 변호했습니다. 선조는 그제서야 안심했다고 하지요. 이로써 김수는 한성판윤으로 임명되어 경상도를 떠납니다. 곽재우에게는 형조정랑이 제수되었습니다. 동시에 조정에서는 곽재우에게 처벌에 관한 일을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며 경고했지요. 곽재우의 의병 조직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젠 자신의 고을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지켜낼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죠. 이들은 참모를 정하고 지휘체계를 확립시켜 이젠 군대다운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경상도 지역을 침략해온 왜군과 크고 작은 전투를 수차례 치렀죠. 창녕, 현풍, 영산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 그 지역 일대를 지켜냅니다. 어느새 병력은 2,000 가까이 늘어났죠. 그러다 왜군도 이제는 비교적 큰 병력을 보냅니다. 보급을 위해 전라도를 수시로 넘봤고 전라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주성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엄청난 수의 적군이 진주성으로 향하고 있었죠. 의병 규모가 아무리 커졌다고는 해도
적의 대군에 맞서기에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곽재훈은 진주성에서 벌어질 전투를 지원합니다. 그 외 다른 의병장들도 많았습니다. 진주성은 진주 목사 김시민이 지키고 있었고 의병들은 성 밖에서 외원군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전투에서도 의병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곽재훈은 200여 명의 의병들을 이끌었고 다수의 의병장들도 합세해 의병 수천이 모였죠. 왜군을 후방에서 견제하면서 진주성을 지원했습니다. 진주성 전투는 3,800 정도의 적은 병력이었지만 3만의 왜군을 막아내 승리한 전투였습니다. 의병들은 주로 고을을 지켜내는 데 힘썼고 근처에 큰 전투가 벌어지면 나서서 지원했습니다. 곽재우와 의병들도 전란이 일어난 한 해 동안 바쁘게 움직였죠. 왜군은 한양과 평양까지 점령했지만 조선의 반격과 명군의 지원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명나라와 협상하기 위해 잠시 동안 휴전하게 됩니다. 곽재훈은 성주 목사로 임명되었다가 조방장으로 다시 임명됩니다. 전쟁이 격렬했던 임진년에는 의병장으로 바빴지만 전쟁이 잠시 소강되자 산성 수축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부서진 성곽을 보수하는 일에 전념했죠. 휴전 중이라고는 해도 남해안에서는 여전히 왜군들이 활개치고 있었고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를 전쟁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44살에는 진주 목사에 부임하기도 했지만 왜인지 곽재훈은 얼마 가지 않아 사직의 뜻을 밝힙니다. 그리고 현풍으로 돌아가 은거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는 관직 생활에 몸담을 체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1596년에 발생한 밀란, 이몽학의 난에 연루되었었기에 더욱 관직의 뜻을 접었던 것으로 보이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사이에 벌어진 밀란으로 그동안 쌓여왔던 백성들의 불만에 흉년까지 겹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서자 출신인 이몽학이라는 인물이 백성들을 선동해 벌어졌죠. 1천여 명의 대규모 반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몽학이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집단은 와해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반란에 의병장들이 가담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몽학이 선동을 위해 몇몇 의병장들을 언급했었기에 거짓 소문이 퍼지게 되었죠. 때문에 언급된 이들은 의금부로 끌려갔고 이들 중엔 곽재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의병장 김덕령은 의심을 많이 받아 옥사로 세상을 떠납니다. 누명을 쓴 억울한 죽음이었죠. 의병들의 총수였던 김덕령의 죽음으로 수많은 의병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곽재우와도 수많은 전투를 함께한 전우였죠. 곽재우는 풀려났지만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는지 더욱 관직의 뜻을 접게 됩니다. 한편 선조는 의병장들을 비롯한 공을 세운 이들을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곽재훈은 평소에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성을 보수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597년이 되자 불길한 전쟁의 조짐이 다시 보입니다. 명과 일본의 교섭은 결렬되었고 왜군은 다시 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곽재우도 다시 의병들을 모아 왜군에 맞섰습니다. 그는 창녕의 화왕산성에서 수비전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성벽을 보수해 방어체계를 확립했고 의병들도 이제는 잘 훈련된 용맹한 군인이었죠. 화왕산성으로 출정한 적장 가토 기요마사는 한동안 곽재우와 대치하다가 보수된 성벽을 공략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끌고 왔던 군대를 뒤로 물렸다고 합니다. 일본의 재침략으로 벌어진 정유재란 때는 이전보다 훨씬 가혹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셀 수 없는 사망자가 나왔고 건물, 문화재, 경작지 등 많은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왜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1598년 12월 정유재란이 종식되었죠. 전쟁이 끝나고 곽재훈은 경상좌도병사에 제수됩니다. 전쟁은 끝났어도 그는 성벽을 보수하고 육군에 병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일본과의 화친을 주장했지요. 하지만 조정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곽재훈은 상소문 하나를 올리고선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소에는 조정의 신하들이 서로 세력을 나누고 다투어 나랏일이 잘못되어 간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금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마음대로 고향에 돌아갔다는 점이었죠. 게다가 일본과 화친하자는 주장 때문에 탄핵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전라도 영암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약 1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죠. 이때가 50세였습니다. 유배지에서 풀려난 곽재훈은 비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곡식을 먹지 않고 솔잎을 먹는 벽곡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벽곡은 도교의 수련법 중 하나입니다. 이런 곽재우의 행동을 본 유생들은 그가 사상적으로 불순하다고 여겨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낙동강변 주변에 정자를 짓고 망우정이라 칭했습니다. 그곳에서 패랭이를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낚시를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부자였던 그의 재산은 의병 활동으로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도 조정에서는 곽재우에게 계속 관직을 내려주었지만 역시나 그는 조정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곽재우는 말년을 조용히 지내는 한편 의롭지 못한 일에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쫓아내려고 할 때 상소를 올려 어린 왕자에겐 죄가 없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지요. 이후로도 그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여전히 허름한 옷에 검은 고와 낚시를 즐기며 가난하게 지냈다고 하지요. 그리고 1617년 곽재우는 66세의 나이로 망우정에서 세상을 떠납니다.